특전사 707 특임단 투스타 사단장까지 겪었던 여군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충격으로 사찰에 가서 스님이 되었고, 그곳에 찾아온 조폭들이 여성 비구니를 희롱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의 속리사는 그 이름처럼 세속의 번뇌를 잊게 할 만큼 깊고 장엄했다. 그 산의 심장부에 자리한 법주사의 거대한 청동미륵대불은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굽어보고 있었고, 사찰의 풍경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다. 그 법주사에서 계곡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간 인적이 거의 닿지 않는 양지바른 곳에 수정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이름처럼 맑고 고요한 이곳에 설정 스님이 홀로 머물고 있었다. 속명 한서연. 그녀가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어깨에 2개의 별을 달았던 과거를 등진 지 6년.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해 마침내 일개 보병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까지 올랐던 전설적인 그녀의 이력은 이제 속세의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하루는 고된 참선과 노동으로 채워졌다. 새벽에는 암자 주변을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달렸고, 낮에는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팼다. 육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고행을 통해 그녀는 마음속 깊이 자리한 죄의 무게를 덜어내려 애썼다.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텃밭에 김을 메고 있던 그녀의 귓가에 산의 조화를 깨는 불협화음이 들려왔다. 여러 대의 차가 굉음을 내며 비포장 산길을 거칠게 올라오고 있었다. 잠시 후 암자 마당에 멈춰 선 차에서 문신을 드러낸 사내 대여섯 명이 내렸다. 그들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악질 폭력 조직 독사파의 조직원들이었다. 여기가 맞아? 이런 산꼬라지에 누가 산다고? 형님이 이 근방 땅을 싹 다 사서 골프장을 짓는다자녀. 골프장 조망에 저 암자가 딱 걸린다 이거지. 그들의 우두머리는 중간 보스 격인 오길수였다. 그는 짝퉁 명품 시계를 흔들며 묘련 스님에게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이봐 스님. 우리가 누군지 알아? 청주 바닥의 독사파여. 너 그 절 오늘 안으로 방 빼. 안 그러면 확 밀어버릴 거니까. 오길수는 껄렁한 말투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스님을 희롱하듯 쳐다봤다. 여기 있는 비구니 하나가 엄청 앙칼지다던데 이 아줌마였구먼. 맷집 좀 있으려나? 그의 말에 부하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리며 스님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텃밭에 호미를 집어들고 위협했다. 묘련 스님은 조용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나직이 그러나 뼈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상대의 눈을 보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조폭들이 어리둥절한 순간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조직원의 멱살을 잡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둘째, 상대를 위협할 때는 내 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지. 고작 호미 따위가 아니라. 뭐야 이년이.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치는 순간 스님은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조직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들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707 시절 수백 번의 모의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대인 전투 기술 그 자체였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교육에 가까웠다. 셋째, 공격은 흩어지지 않고 한 점에 집중해야 효과적이다. 너희처럼 오합지졸로 덤비는 건 그저 자살 행위일 뿐이다. 그녀는 한 명을 제압할 때마다 마치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참교육을 실시했다. 비명과 신음이 암자 마당에 울려 퍼졌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오길수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묘련 스님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상대를 얕보지 마라. 특히 너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은. 오길수는 팔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공포에 질려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저 여자는 미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자신들을 경멸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한심한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눈빛에 가까웠다. 스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다가가 부러진 팔을 응급 처치해주고 멍든 곳에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료는 받지 않겠다. 하지만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4가지를 숙지해 오지 않으면 그때는 수업료를 비싸게 받을 것이다. 썩 돌아가라. 오길수와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기이한 경험이었다. 그들은 귀신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업료와 다음 시간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오길수 일당이 혼쭐이 나서 돌아간 후 그들의 보스인 최강혁의 귀에 이 황당한 사건이 들어갔다. 최강혁은 충청권 일대를 무자비한 폭력과 사업 수완으로 단숨에 장악한 독사파의 젊은 보스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일개 비구니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참교육 운운하는 그 스님의 정체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재밌는 사람이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다음 날 최강혁은 오길수를 대동하고 직접 수정함을 찾았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는 묘련 스님을 발견했다. 그 순간 최강혁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 누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옛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물동이를 나르던 묘련 스님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고요하던 마음의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진 듯 큰 파문이 일었다. 최강혁.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아팠던 이름. 그녀가 군인이기 이전에 한 여자였을 때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 10년 전 그녀는 장군 진급을 앞둔 대령이자 최전방 부대의 연대장이었다. 경무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부대 인근에서 작은 카센터를 하던 청년 최강혁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몇 살 어렸지만 그는 거칠면서도 순수했고 고된 군 생활을 하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듬어 주었다. 두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이라는 신분과 나이 차이를 넘어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단장으로 영전하여 부대를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를 맞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그와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그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이별을 통보했다. 그 후 그가 충청권을 주름잡는 조폭이 되었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이 되었고 그는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으려는 악마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내가 왜 여기에? 최강혁이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10년 동안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군대에서 별 달고 떵떵거리며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산골짜기에서 쭉 노릇이나 하고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묵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묘련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었다. 누나. 아니 스님. 내가 어제 내 부하들한테 했던 말 들었지? 오늘 안으로 방 안 빼면 이 절 내가 직접 밀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 내가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내 옆에 평생 묶어둘 거야. 최강혁의 눈빛은 비뚤어진 소유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부하 오길수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오길수. 어제 수업 복습 한번 해볼까? 저 스님한테 배운 대로 나한테 한번 덤벼봐.
네. 형님, 제가 어떻게. 이게 오늘 첫 번째 수업이다.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이다. 안 해? 최강혁의 살벌한 기운에 오길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묘련 스님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묘련 스님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최강혁을 향해 말했다. 그만해라, 강혁아. 이 아이를 더는 괴롭히지 마. 괴롭히다니? 난 지금 내 부하를 교육시키는 중인데. 당신처럼 말이야. 최강혁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암자는 우리 독사파의 야외 훈련장이다. 당신은 우리 특별 교관이고, 당신이 가진 모든 기술,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그럼 이 암자 건드리지 않지. 거절하면. 알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을 그리고 이곳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독한 악연의 굴레가 다시 두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최강혁의 잔인한 제안을 묘련 스님은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6년 전의 기억이 쇠사슬 풀린 괴물처럼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강철의 여인에서 죄인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끔찍했던 금강도하 훈련의 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되살아났다. 시간은 6년 전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충청남도. 당시 육군 제37보병 사단장 한서연 소장은 금강 일대에서 대규모 혹한기 도하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707 출신의 그녀는 자신의 사단이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필수라고 믿었다. 하지만 훈련 당일 새벽 기상은 최악이었다. 밤새 내린 폭설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강의 유속이 빨라지고 얼음이 곳곳에 떠다니고 있었다. 작전 참모가 훈련 연기를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사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의 유속으로는 부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단호했다. 전쟁은 날씨를 가려서 오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전에서는 전멸이다. 계획대로 훈련을 강행한다. 그녀의 결정에는 자신의 지휘 능력을 군 수뇌부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조급함과 오만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후배, 일군 수지원 사령부 소속의 박소혜 중위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박중위는 보급 담당 장교였지만 한서연을 롤모델로 삼아 여군 특전사에 지원하기 위해 체력을 단련하던 당차고 유능한 인재였다. 사단장님, 저희 보급부대 완벽하게 도와 준비 마쳤습니다. 훈련 직전 박소혜 중위가 씩씩하게 격려하며 보고했다. 그것이 한서연이 본 그녀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전차와 장갑차가 부교를 통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상류의 얼음덩어리들이 한꺼번에 떠내려오면서 부교의 중앙 연결부를 강타한 것이다. 콰지직 하는 굉음과 함께 부교가 두 동강 났다. 부교 위에 있던 장갑차 여러 대와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대로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전원 구조하라. 당장. 한서연이 절규하며 명령했지만 거센 유속과 얼음덩어리 때문에 구조는 쉽지 않았다. 병사들의 비명이 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 박소의 중위가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병사를 무트로 밀어냈지만 정작 자신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중위, 안 돼. 한서연이 강둑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박소의 중위는 떠내려가는 순간에도 사단장인 그녀를 향해 힘겹게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날의 사고로 박소의 중위를 포함한 12명의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모든 책임은 훈련을 강행한 사단장 한서연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스스로를 속리산의 작은 암자에 유폐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부하들을 지킬 수 없는 자격 없는 지휘관이었다. 박소의 중위의 마지막 경례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영원한 십자가가 되었다. 지독한 회상에서 빠져나온 묘련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앞의 최강혁과 조폭들을 바라보았다. 저들도 어쩌면 길을 잃고 강물에 허우적대는 가여운 영혼들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녀의 병사들 같은. 묘련 스님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리라. 그녀는 최강혁을 향해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너희들의 교관이 되어주지. 그녀의 눈빛은 길 잃은 짐승들을 훈련시켜 용맹한 군견으로 만들려는 엄격하지만 자비로운 조련사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단 조건이 있다. 내 방식대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 것이다. 각오되었나? 최강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시작한 이 위험한 게임이 결국 자신과 그의 조직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참교육의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독사파 조직원 10여 명이 반신반의하며 수정함 마당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의 공포와 함께 대체 뭘 가르치려는 걸까 하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707 출신 장군에게 살인적인 격투술이라도 배울 수 있을 거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설정 스님은 수련복이 아닌 몸빼 바지에 밀진 모자를 쓴 영락없는 시골 안악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직원들을 텃밭 앞으로 데려갔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제초 작업이다. 스님의 말에 조직원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다. 행동대장 격인 오길수가 어이없다는 듯 나섰다. 스님 장난합니까? 우리가 지금 풀 뽑으러 여기까지 온 줄 아셔. 설정 스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텃밭의 잡초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 올리며 말했다. 너희들의 마음밭에는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다. 그 잡초를 먼저 뽑아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무공도 익힐 수 없다. 마음의 잡초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타인을 제압하겠는가. 그녀는 조직원들에게 호미를 하나씩 나눠주며 규칙을 설명했다. 규칙은 단 하나. 잡초는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만약 뿌리가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조직원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전날의 공포스러운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밭에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성질 급하게 잡아당기면 뿌리는 어김없이 끊어졌고 대충 뽑아낸 자리에서는 금세 다른 잡초가 고개를 내밀었다. 단순해 보였던 제초 작업은 그들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시험하는 극한의 훈련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조직원들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녹초가 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던 욕설은 어느새 거친 숨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바로 그때 설정 스님이 말했다. 휴식 시간이다. 저기 계곡에서 물을 길어와 저기 있는 장독을 모두 채우도록. 단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놈은 오늘 저녁밥은 없다. 그녀의 말에 조직원들은 경악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묘한 오기가 생겼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경험을 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과 훈련. 해가 질 무렵 조직원들은 파김치가 되어 마당에 뻗어버렸다. 그때 설정 스님이 그들 앞에 섰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너희는 오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아주 조금 맛보았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녀는 직접 지은 밥과 된장찌개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시장이 반찬이었던지 조직원들은 게 눈 감추듯 밥을 먹어치웠다. 그들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저녁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암자 멀리서 최강혁이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이가 없었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곁에 두고 굴복시키는 것이었지 자신의 부하들을 농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기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맹수들을 길들이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강렬한 흥미와 소유욕을 느꼈다. 기이한 훈련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조직원들은 매일 같이 제초 작업, 물깃기, 장작 패기, 그리고 저녁에는 꼼짝 않고 앉아 명상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설정 스님은 혹독한 교관이었다. 그녀는 군대식 용어로 그들을 다그쳤고 정해진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다시 해. 내 놈의 그 나약한 정신력이 전우를 죽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만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살던 조직원들이 점차 그녀의 훈련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묘한 집중력과 성취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늘 싸움과 시비가 끊이지 않던 그들이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친 오길수가 쭈뼛거리며 설정 스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낮에 산에서 캔 더덕 한 뿌리가 들려 있었다. 스님. 이거 제가 캤는데 약주라도 한 잔 담그시든가.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댓말을 쓰며 선물을 건넸다. 웬일이냐? 설정 스님이 무심한 듯 묻자 오길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스님은 뭐랄까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 왜 이런 데서 혼자 고생하며 사십니까? 그의 순수한 질문에 설정 스님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멀리 속리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너희처럼 길을 잃었던 적이 있다. 그녀는 6년 전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지는 않았다. 대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과 실패에 대해 말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나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만들었지. 힘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다. 올바른 마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힘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모두 파괴하는 흉기가 될 뿐이야. 나는 그 흉기를 다시는 잡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어려웠지만 오길수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최강혁은 이런 상황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녀에게 감화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었다. 그는 매일 밤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 그녀가 자신을 버렸을 때의 상처가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에게도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그가 이 악물고 돈을 벌고 세력을 키웠던 이유는 단 하나, 심장병을 앓던 어린 여동생 때문이었다. 그는 동생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주먹 3개에 발을 들였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을 때 동생의 병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후였다. 동생은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과 분노가 그를 독사처럼 잔인하고 비정한 괴물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설정 스님이 자신의 부하들을 구원하려는 듯한 모습에서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한 과거를 보았다. 그녀의 자비는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위선이자 조롱이었다. 조직원들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암자 주변을 청소했고 법주사에서 올라온 등산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기까지 했다. 한 등산객이 암자 경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오길수가 달려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어르신, 여긴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청정도량입니다. 담배는 밖에서 태워주십시오. 그 모습은 더 이상 삼류 조폭이 아니었다. 자신의 구역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관리인의 모습이었다. 최강혁은 이 모든 변화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충직한 사냥개들이 고작 며칠 만에 한낱 비구니의 충견이 되어버린 꼴이었다.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녀를 굴복시키려다 오히려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흔들리게 만든 것이다. 그날 밤 최강혁은 술에 취한 채 수정함으로 쳐들어왔다. 이게 다 무슨 쇼야, 한서연. 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내가 내년한테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내 밑에서 빌고 내 여자가 되어서 내 상처를 핥아주길 바랐다고. 그런데 감히 내 개들을 데리고 속꿉 장난을 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기름통을 마당에 내던졌다. 이깟 절간, 내가 불 질러버리면 다 끝이야. 너도 내가 가르친 저놈들도 전부다. 그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이었다. 오길수를 비롯한 조직원 대여섯 명이 달려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여긴 우리 구역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칼을 겨눠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자들이 고작 낡은 암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맞서는 상황. 최강혁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내 놈들. 전현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내 명령보다 전현 말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보스. 그게 아니오라. 시끄러워. 최강혁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하들마저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좋아. 내 놈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스승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전부 끝장을 내주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스와 부하의 갈등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 변화를 파괴하려는 과거의 망령 사이의 싸움이었다. 수정함의 고요한 밤은 곧 핏빛으로 물들 운명에 처해 있었다. 수정함 마당의 대치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한쪽은 자신들을 변화시킨 스승을 지키려는 변절한 제자들, 다른 한쪽은 배신감과 광기로 이글거리는 상처 입은 왕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설정 스님이었다. 그녀는 불을 붙이려는 최강혁과 그를 막아서는 오길수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강혁아.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 아이들을 보아라. 저 아이들은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난생 처음으로 돈이나 폭력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강한 보스라면 부하들의 나약함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강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강해지기를 바랐지만 그 강함이 자신을 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것은 그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닥쳐.
최강혁은 이성을 잃고 오길수에게 달려들었다. 내 개는 내가 가르쳐. 배신자는 이 자리에서 처단한다. 암자 마당은 순식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싸움터로 변했다. 오길수와 그의 동료들은 설정 스님에게 배운 대로 방어 위주의 자세로 최강혁의 공격을 막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분노로 폭주하는 최강혁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그는 상대를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배신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뼈와 살을 부수고 있었다. 설정 스님은 그 참극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지금 개입하면 최강혁을 죽이거나 혹은 불구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업보를 짓는 일이었다. 모두 그만둬라. 그녀가 사자후를 토했다. 그 위험에 잠시 모두의 움직임이 멈칫한 순간 최강혁은 피투성이가 된 오길수의 멱살을 잡고 외쳤다. 잘 봐도 한서연. 이게 내 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결과물들이지. 그는 오길수를 내팽개치고는 자신을 따르는 남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여긴 더 볼 것 없다. 철수한다. 최강혁은 훗날을 기약하며 더 큰 파멸을 예고하고는 폭풍처럼 사라졌다. 수정암 마당에는 부서진 조직원들과 그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설정 스님만이 남았다. 그녀의 첫 번째 참교육은 결국 더 큰 비극의 서막을 연 셈이었다. 그날 이후 수정암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강혁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어진 대여섯 명의 조직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암자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조폭이 아니었다. 그저 길 잃은 상처 입은 짐승들이었다. 설정 스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평생 최강혁의 복수를 피해 도망자로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이곳에 남아 너희 자신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강해져서 더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오길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난생 처음 느껴보는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떠올랐다. 그들은 남기로 결정했다. 그날부터 수정암의 진짜 훈련이 시작되었다. 설정 스님은 이제 자비로운 스승이 아닌 707 특임단의 악마 교관으로 돌아왔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의 그 나약함이 동료를 죽인다. 새벽 5시 기상 산악구보 참선 그리고 선무도 수련. 그녀는 특전사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불교의 정신 수련을 결합한 자신만의 훈련법으로 그들을 단련시키기 시작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훈련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붓글씨를 쓰게 했으며 저녁에는 법구경을 읽어주었다. 폭력과 욕설만이 가득했던 그들의 머릿속에 지혜와 이성의 씨앗이 조금씩 심어지고 있었다. 오길수는 가장 빠르게 변해갔다. 그는 타고난 힘과 끈기를 훈련에 쏟아부었고 밤에는 스님이 가르쳐준 글자로 삐뚤빼뚤하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적었다. 사람들을 지켜주는 진짜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 상처 입은 짐승들은 점차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근육을 가진 전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조폭이 아니었다. 수정함을 지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 달 후 최강혁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수하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돈으로 고용한 무자비한 용병들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수정함을 포함한 이 일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설정 스님과 배신자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꿀리는 것이었다.
총공격. 저 안에 있는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부숴버려. 최강혁의 명령과 함께 수십 명의 적들이 수정함을 향해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오길수와 그의 동료들은 설정 스님에게 배운 대로 수정함의 지형을 이용해 효율적인 방어 작전을 펼쳤다. 그들은 적을 죽이는 대신 교묘한 함정과 연막으로 적의 진입을 늦추고 단련된 팀워크로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것은 더 이상 폭력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투였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마침내 최강혁이 직접 나섰다. 그는 모든 방어선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채 설정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너와 나 둘만 남았군. 한서연. 이제 그만하거라, 강혁아. 너의 분노가 너 자신을 삼키고 있다. 닥쳐.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거야. 최강혁이 절규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의 공격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방어는 연민과 자비로 가득했다. 싸움이 계속될수록 최강혁은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거대한 산처럼 그의 모든 분노를 그저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기력이 다한 최강혁의 주먹을 설정 스님이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 강혁아. 내 동생은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 동생을 사랑했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거라. 그녀의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그를 올가매던 증오와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냈다. 최강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속리산 전체에 퍼져나갔다. 독사의 독이 마침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길었던 싸움은 막을 내렸다. 최강혁은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죗값을 치렀다. 오길수와 그의 동료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변화와 정당방위가 참작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속리산 수정함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설정 스님은 법주사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마음 수련원을 열었다. 길 잃은 비행 청소년들을 거두어 그녀만의 방식으로 참교육을 시키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수련원의 교관들은 놀랍게도 오길수와 그의 옛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웠던 과거를 거울 삼아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그들은 마침내 사람을 해치는 주먹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주먹을 쓰는 진짜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수련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몇 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최강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독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그는 설정 스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누나. 설정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속리산의 가을 단풍보다도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멀리 펼쳐진 속리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원수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도반이 되어 있었다. 가장 단단했던 강철은 가장 맑은 수정을 만나 비로소 사람을 지키는 검이 되었다. 가장 맑았던 수정은 가장 거친 강철을 품음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보석이 되었다. 법주사의 저녁 종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속리산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